오늘 마포미래발전연구원 11월 포럼의 주제 지방자치 30년 미래의 길을 묻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연사인 박홍섭 전 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시죠. 다들 모르시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님은 제 숙부님이시기도 하지만 마포에 정말 존경받는 유일한 삼선 구청장을 지내셨죠. 지난 20세기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강제 해직돼서 정치권에 이제 영입이 되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내셨고요. 21세기 들어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마포구청장을 3번 하셨습니다. 예, 이제 숙부님과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님과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BBS 불교방송에 있을 때요,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제가 4년 반 정도 진행했는데 거기에 우리 숙부님이 또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유동규 구청장님이 2번 출연하셨고, 사실은 방송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움을 안고 오늘 포럼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나이를 먹어가니까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조금 지금 상황이 좀 갑갑하다. 좀 아슬아슬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됩니다. 사실 숙부님이 이제 지난해 12.3 내란 이후에 매주 빠짐없이 거리 집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주는 쉬고 싶은 주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내란 이후에 굉장히 불편했던 심경을 지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한 편이죠. 건강한 편인데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래야만 건강보험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으니까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초대장을 드린 걸 보면 과연 지방자치가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면 사실 이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이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들여다봤거든요. 원래 알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 국회에서 일찌감치 지방자치가 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과 함께 이제 지방자치가 만개하는 상황을 맞게 되지만 1년 뒤에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는 중단됐고요. 30여 년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를 우리는 독재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될 토대를 마련했고, 거기서는 우리 김홍국 선배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단식 투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단식을 김영삼 또 여당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고요. 30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내년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 헌정사상 첫 여야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가 그만큼 중요했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자칫 내란이 성공했다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갖게 됩니다. 예.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 한번 짚어보니까 또 공부가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이 마포의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서 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박홍석 구청장님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이 좀 뭐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셨어요? 소통과 분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소통과 분권. 여기에 덧붙인다고 그러면은 창의력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렴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은 이 소통과 분권에 있고, 네. 이 자치단체장의 덕목이 바로 청렴함과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의 줄 서는 사람들 다 시장 군수 뭐 다 이렇게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글쎄요,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구청장으로 재임했던 3선 동안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듣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제 경우에는 제가 하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소통에 따른 것이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마포 노고산동에 복지관이 있는데, 마포 복지관이 그게 중앙정보부의 하수 기관이었어요. 고문하고 뭐 취조하고 이러는 데였는데, 그걸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같이 참여하도록 만든 것이 이게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관이잖아요, 그게. 네. 그 복지관에 목욕탕도 있고, 네. 또 장애인 재활시설도 있는데, 네. 장애인 시설을 꼭 만들고 싶어 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복잡해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더불어 보니까는 복잡한 게 뭐냐면은 목욕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목욕을 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장애인들은 목욕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물을 적당하게 끓여줘야 되고, 또 바닥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줘야 되고 다 이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장애인들하고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저는 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애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과의 소통, 또 그 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 조정, 이런 부분이 다 소통이 중요했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력인데, 아니, 소통의 사례로, 아까 누가 얘기하시던데,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축구장을 또 만드신 소통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은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 사이에 있는 난지천 축구장, 또 망원 유수지의 이 축구 운동장을 만드신 과정에서도 체육인들과의 소통이 많았다고 제가 누구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예. 축구인들이 초등학교로 마당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동네마다 많이 쓰는데 이 축구를 위해서 저기 축구인들이 담배 저기 꽁초 같은 걸 막 버리니까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자기 이 운동장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를 좀 했고 중요한 거는 망원동에 유수지가 있는데 유수지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공사는 하수구 공사였어요. 예, 마포는 동고서조,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지대가.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은 아주 낮은 지역은 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류해 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고민하다가 그 마포 유수지를 퍼냈습니다. 퍼내서 그 유수지를 갖다가 좀 쓰게 좀 하자.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사흘이나 닷새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1년에 물이 차는 시간이. 그렇다고 하면은 야, 그 물을 차는 것 때문에 닷새나 저기 나흘 간에 물을 차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화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거기다 이제 체육시설도 짓고, 소통에 대한 실행 사례를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박홍석 전 구청장님을. 사실은 윗분들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특히 하급 공무원들이 더 좋아하셔서 이게 왜 그럴까 좀 물어보니까 지금도 보고 직급이라는 게 있답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직급은 과장 이상인데 구청장님이 재임 시절에는 보고 직급을 없애서 8급, 9급 공무원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직접 구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소통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뭐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주 묘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상급자가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은 말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위자는. 근데 우리가 같이서 사실은 똑같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얘기를 좀 같이서 평등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하위자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과장 이상만 구청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누구나 다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은 들어와서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결국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와 사실 대화를 나누는 게 소통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여기 장정희 전 구의원께서 와 계시지만 현 구청장님의 이 도화동 소나무 이 가로수 이 식수 사업은 사실은 소통에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가치로 뽑으신 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미래성장 자문단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미래성장 자문단을 구성할 적에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다. 네. 왜냐면 동장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사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너희 동네는 네가 추천해라. 그래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미래성장 자문단이 이제 구청장 자문기구인데 예. 구청장이 구성해야 되는 이 자문위원들을 해당 동장들이 추천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요. 당시에는 동장님들한테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왔었대요. 찾아와서 동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당시에는 이 동장님들의 이 권한과 이 파워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지역 사정을 이제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쪽에 우리가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은 정말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정말로 급할 적에 찾아가서 도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동장하셨던 장종환 동장님 이 얘기 맞나요? 예. 동장님들이 상당한 파워를 행사했던 시절이었다고 참 회고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의 가치로 이 소통과 이 분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치단체장의 이제 이 덕목으로 창의력을 얘기하셨는데 이 창의력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아현시장에 가서 길을 제가 혼빵 맞았어요. 아현시장에 가서 제가 어렸을 적 얘기인데.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이걸 좀 지붕을 좀 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성찰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성찰과 이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경의선 숲길을 조성하게 된 것도 따지고 들면은 제가 그 집안을 좀 들어가 봤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름철에 삼복더위에 발을 치고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문을 못 열어놔요. 그냥 마주 보이기 때문에 방과 방이 마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철길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철길 대신에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포는 원천적으로 이 공원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마포는 이 공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은 월드컵 이제 공원이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은 2002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공원이 그래도 만들어져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유지를 하는데 이 갑쪽은 공원이 없어요. 아주 숨 막힙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고민하다가 철길이 이게 처음에는 뭐 반대하고 뭐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폈는데 이게 제가 이 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당시의 시장이 이명박 씨였는데 이명박 씨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설명을 좀 드리면 500억이 들어서 아주 고민을 했다고. 제가 좀 이 컴팩트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경의선을 이 복층으로 지상에 2층으로 사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층화를 추진하면서 연남동 주민들이 가장 먼저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층으로 하다 보면 인근 지역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뭐 집값도 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환경, 재산 모든 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연남동 주민들이 이 경의선 복층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거를 우리 이제 숙부님이 그 받아들이셔서 함께 이제 투쟁을 한 겁니다.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의 이 지하화의 아이디어와 모든 거는 숙부님이 사실은 마이크를 쓰는데 좀 익숙치 않으셔서 자꾸 마이크를 끄고 또 오랜만에 지금 이 방송 아닌 방송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제 3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많은 얘기 못 하시는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방송했기 때문에 어제 나누신 얘기는 숙부님은 이 대흥동에 사셨고 어린 시절 숙문 중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경의선을 항상 경의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높은 지대로. 그래서 경의선을 넘어다니면서 야, 이렇게 마포가 이 철길로 인해서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야, 나중에 이 좀 시절이 바뀌어서 이 경의선은 좀 이 주민을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마포가 결국은 평탄해지면서 하나로 묶이지 않을까. 진정한 공동체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하신 게 결국은 연남동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투쟁하면서 실현이 된 겁니다. 예. 아니, 사무는 비서실이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비서실이 왜 시끄러우냐 하고 물어봤더니 연남동 주민들이 와서 지금 데모를 한다고. 그때는 철도청이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을 제가 갔는데 버스를 대전에 가지고 갔는데 이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직원놈들이 철도청 직원이 철도청장이 줄을 하나 그으면은 선을 그으면은 철도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은 대통령도 못 만드니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데모를 하든지 뭘 싸고 들어놓든지 뭐 만들어 하라고. 아, 정말로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정치인의 힘이 아주 크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내가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 당신네들이 이제 저기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가보를 국회의원들이 다 너희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뒤집어 철도청장하고 교통부 장관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온이라고 하는 일식당에서 이제 같이 구체적인 식당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의선 숲길에 대한 구상을 어린 시절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부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꿰뚫고 있어야 이 정책의 창의성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이제 또 얘기 듣다 보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의선 숲길, 또 어린 시절 아현시장에 가서 늘 비 맞았던 기억들이 아현시장을 사실은 지붕을 만들게 돼. 지금도 아현시장을 가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현시장이 지금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언제든지 가서 전도 먹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야채도 사고 음식도 먹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이 아현시장의 지붕화도 사실은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이 구청장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창의력은 결국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또 방송하시다 보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조부님이 이 마포에 오시어서 최초의 한약방을 차리셨어요. 최초의 한약방을 마포에서 차리셨고 한 150년 정도, 예, 150년 가까이 됐습니다. 15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돌면서 제 이 발걸음이 안 닿은 골목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용광동에 하루는 조선일보사에서 사진을 찍을 테니까는 조금 만나자고 말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요번에는 총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용광동 동청사 뒤에 명성황후의 그 친척이 거기에 살았답니다. 네, 그 자리를 이제 복원을 또 하셨어요. 무단 병무 감사인가 무슨 진짜 장관인가 했던 사람이 조선조 시대에 그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집인데 이렇게 내려오라,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는 마루가 썩어가지고 팍 꺼졌어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떨어지다 보니까는 창문을 갖다가 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창문을 잡다 보니까는 그 창문 안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분청, 이런 자기 그릇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광동 동장 보고, 이거 빨리 CCTV를 설치해가지고 이거 감독해야 된다. 만약에 총장이 왔다가 갔는데 그럼 손을 탔다라고 하면은 구설수에 지금도 용광동 주민센터 뒤에 그 고택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 숙부님이 그들 강조하시는 거는 창의력에는 사실은 그 해당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식견이 없었다면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체장의 창의력에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인문학에 대한 식견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광흥당의 이 건립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흥당 얘기 좀 해주세요. 광흥당은 조선조 시대에 그 일대가 다 창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조금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공민왕이 노국공주하고 와부산에 와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 내려옵니다. 그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 불이 많이 났어요. 저기 창고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이 창고에서 불이 많이 난 거는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좀 훔쳐간 거와 그러고라서 그 자리를 좀 이제 감추기 위해서 좀 불을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 하룻밤에 그 기관장이 잠을 자는데 낮에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낮에 잠을 자는데 그 공민왕이 이제 현명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떠받들어 주면은 너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지금도 서강동 주민들이 정말로 저는 아주 감동한 것이 서강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사당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공민왕 제가 좀 사당 설명해드릴게요. 주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열정은 많으시고 뭔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이게 또 마음만 또 급하시고 그래서 약간 투서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랑 이제 편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 광흥강은 이 광흥창 옆에 있잖아요. 지금 광흥창은 과거에 이 관리들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였대요. 그래서 이 지금은 삼계 나루터가 마포대교 밑에 있지만 과거에는 서강대교 밑에 있었는데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홍수가 나면서 이제 삼계 나루터는 마포대교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근데 그 광흥창에 늘 불이 났대요.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공민왕에 대한 공민왕 사당을 만들어서 제를 지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공민왕이 노곡공주가 돌아가신 뒤에 그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어떻게 말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노고산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답니다. 실제 그림은 좀 남아있어요. 한강을 그린 그림이. 공민왕이 제주가 뛰어나셨던 분 같은데,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숙부님이 꿰고 계셨기 때문에 이 광흥당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광흥당을 복원하면서 그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에 마련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이 역사와 열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해 드렸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는 녹봉이라고 해가지고 현물을 줬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창고가 많아야죠. 창고가 그 일대가 다 창고였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 안 하실 수 없는 게요. 양화진을 성역화한 배경도 사실은 인문학에 대한 식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양화진은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맥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좀 김대건 신부님 동상 앞을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의 1866년에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병인 양요가 있던 해입니다. 예.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올라오죠. 예. 올라오죠. 그래서 거기 신부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먼저 1866년에 이제 그 병인 박해라고 해서 병인년인데 당시에 이 프랑스 신부가 이제 거기서 숨져요. 물론 이제 천주교 우리 그 신도들도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프랑스 신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 프랑스 함대가 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는 건 병인양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 양화진의 이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동상 앞에 가면은 그분이 태어난 곳과 이렇게 죽은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821년생인데 1845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건 24년밖에 못 산 거지. 못 산 건데 24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 동안에 영어, 불어, 중국어 이걸 능통했다고 하니까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양화진이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에 굉장히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 외국 천주교 신자들도 이 양화진을 옵니다. 이제 추모의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이 관광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절두산 성당이 지금 잘 꾸며져 있고요. 한쪽에 또 한쪽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잘 꾸며져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나승렬 총장님이 방송하실 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헐버트 박사,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박사의 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앞에서 음악회를 해요.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신 지역 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음악회 거기 열리는데 너무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유일한 사실은 안타까운 점은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하철 전철 소리가 음악회 중간중간 들린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게 또 역사적인 운치를 더 깊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숙부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지하철 2호선은 언젠가 지하로 내려가야 될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저기 그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아온 거는 틀림이 없는데 물건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이 시기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없어서 이게 조금 좀 이상하기는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이 단체장의 덕목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꿰뚫어야 한다는 말씀 또 인문학의 식견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 첫 번째 포럼 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소정이라고 있잖아요. 아소정을 냉면집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에는 그 동도중학교 서울여고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있어요. 냉면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사실 아소정의 그 이름은 대원군의 별장입니다. 대원군의 별장이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 디자인 학교가 됐지만 동도중학교, 동도공고 자리 그 운동장에 아소정이 있었잖아요. 원래 사실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실 그게 서울시 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기 그 용강동 그 조선일보사가 불렀다고 하는 그 집이 병조판서 민대감 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여기 사대문 바깥인데 왜 여기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결론은 이대감을 대원군을 사실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민씨 집안의 병조판서가 사실은 용광동에 살았다고 용광동에 살았어요. 숙부님은 추정하고 계신데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대문 밖인데 병조판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집인데 이렇게 마포에 굉장히 외곽에 와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숙부님은 추정하고 계신 거죠.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꿰뚫어야 한다는 말씀, 또 인문학적인 식견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청렴함이라고 하는 걸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네? 청렴함. 청렴함에 대한 얘기는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저기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어제 사실은 이 리허설을 하면서 숙부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유동규 구청장님 너무 잘하시지, 또 김인성 고문 부끄러워하시고 겸손하시고 하시니까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마르던데 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냥 만나러 오고 뭐 선물도 갖고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은 여기 이제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작아버님 이제 이 재임기에 온 거예요. 왔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야 이거를 알리면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고 구청장의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그 결혼식 한 달 전에 어디에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마포 인근의 단체장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면서 막 길이 막히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절대 알리지 말고 가족들만 조용히 결혼을 치러야 되겠다, 혼사를.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본인의 말씀하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고 저는 한 달쯤 지나서 한겨레 신문에 그게 조그만 박스 기사가 난 거예요. 어디 저기 동해 왔니? 나 게임하러 갔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당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마포신문 또 이용훈 대표님이 잘 아실 텐데 이 구청장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면서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가족들만의 혼사를 치르는 게 알려지면서 이 고위 공무원들이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홍석 구청장님이 재임 시절에 마포구의 청렴도가 늘 1위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좀 격차가 많이 느껴지는데. 저때도 이겨요. 그쵸. 유동규 구청장님 때 1위하고 이게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꼴찌. 지금 꼴찌인가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 청렴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제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부끄러우셔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모님한테 바가지 안 들키시죠? 아니. 그래서 이 얘기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 박홍석 전 부청장님께서 이 마포 유일의 삼선 부청장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치는 바로 이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 권한을 내려주는 분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체장의 덕목으로 이 청렴함과 창의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재임 시절에 청렴만 1위 아니라 안전도도 1위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안전의식이 너무 미비한데 마포구가 안전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었나요? 제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는데 아주 오래됐는데 유럽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유럽을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독일 노총을 방문했는데 독일 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걸 한국말로 바꾸서 얘기하면은 사고는 막을 수 없다. 다만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안전교육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당시에 안전교육을 많이 강조하셨나요? 안전교육, 거기도 제가 해직당한 것이 85년인데 85년도에 제가 저기 한국노총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산재가 너무 많다. 그때 당시에 7, 8명이 죽었나요? 그게 하루에 매일 7, 8명이 죽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이게 산재가 너무 많다라는 기사를 썼다가 그것이 평양에서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린 겁니다. 네.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 특히 사실 마포는 말씀. 또 홍대 클럽 문화가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의식은 제3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홍석 전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야,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사실 재임 시절에 그 역점 사업을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첫 번째가 경의선 숲길, 두 번째가 마포 중앙도서관 건립, 세 번째가 마포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네 번째가 양화진 성역화 사업이시더라고요. 다들 현장에서 보고 있고 현재 마포를 사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경의선 숲길이 사실은 구민들만이 아니고 마포에 사는 지역인들이 직장인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걸으면서 환경이 좋아서. 근데 경의선 숲길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경의선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끼어서 보니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잘 알아주질 않아요. 네가 언제 구청장 했느냐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알아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좀 섭섭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니까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사실 안타까운 점은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경의선 숲길을 잘 조성해 놓고 나니 경의선 숲길 옆에 사시던 사실은 이 서민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서민들은 다 마포를 떠나게 되시고 그 옆에 이 카페나 이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는 또 역할을 하게 되는 점, 그러니까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다는 어제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셨어요. 연남동 주민들이 고맙고 대흥동 주민들이 고맙고 우리 염리동 주민들이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되죠. 신수동 주민들도 같이 다 그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단합된 힘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고 성취를 했습니다. 성취를 했고 지금 그 길을 다니면서 제가 정말로 뿌듯하고 아주 흐뭇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건 좀 잊어버리셨나요? 어제 그 부동산 값이 올라서 강남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그 도서관도 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마포의 값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는 정말 큰 땅은, 마포의 큰 땅은 미안하지만 다 강남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강남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 마포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신 부분과 이 마포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거는 교육적인 문제가 출발이었죠? 저는 지금도 생각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유동균 총장님도 자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냈지만,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냈지만은 정말로 이 교육 사업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그러면은 애들을 갖다 제바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냐면 강남에서 다 판검사니 뭐냐면 다 저희들끼리 다 주거지 받거지 다 하잖아요. 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로 이 교육 사업이 아주 중요한데, 이 교육 사업이 지금 바뀔 때가 됐어요. 정말로 바뀔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는 이번에 검사 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주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제일 머리 좋다는 놈들은 의대 아니면은 검사, 이게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는 시대인데, 지금 과학자를 키워야 돼요. 과학을 키워야 되고, 좋은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뒤를 갖다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포는 이게 형편이 없어요. 마포를 누가 알아줍니까? 젊은 아이들 지금 실업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은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12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도 하셨거든요. 유동균 총장님도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떠나오고 나서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화진 성역화 사업은 과거에 또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좀 이건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재임 시절에 역전 사업으로 경의선 숲길, 또 마포 중앙도서관, 마포 장학재단, 또 양화진 성역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추 좀 준비하신 얘기는 거의 하신 것 같은데,